지난달과 똑같이 살았는데 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똑같은 식사를 하고 똑같이 병원을 가는데 월말이 되면 돈이 빨리 사라지는 느낌. 서울 관악구에 사는 74 이명자님도 그랬습니다. 분명 절약하며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한 달 지출은 계속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출 내역을 들여다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70대의 소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키는 문제이고 그 균형을 찾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출 흐름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이명자님이 그랬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8년째 혼자 사는 그녀는 최근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7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월말이 되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어떤 달은 예금에서 10만 원을 꺼내야 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후 예금이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지난 넉 달의 소비 내역을 노트에 하나씩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본 순간 놀랐습니다. 식비가 매달 약 45만 원 전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마트에서 사는 간편식이 주 2회 정도 한 번에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씩 나갔습니다. 배달음식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시켰는데 한 번에 1만 2천 원에서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먹는 식사도 주 1회 정도 있었고 한 끼에 8천 원에서 1만 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약 30만 원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약값이 한 달에 1만 5천 원 정도였고 정형외과에서 무릎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는 비용이 회당 1만 원씩 한 달에 8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검사비와 추가 진료비가 더해지면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관리비와 전기세, 수도세를 합친 고정 비용이 약 20만 원이었습니다. 교통비는 7만 원 정도 나갔는데 주로 버스를 타고 복지관과 병원을 다니는 비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생활용품이 한 달에 4만 원, 통신비가 3만 원, 그리고 가끔 손주들에게 주는 용돈과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비가 약 10만 원 정도 더 있었습니다. 이명자님은 노트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던 걸까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지출이 사치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먹고 병원 가고 집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모두 필수적인 지출이었습니다. 통계청 고령층 가계 지출 자료를 보면 70대의 월 평균 소비는 약 180만에서 210만 원 사이로 나타나며 특히 식비와 의료비가 전체 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이명자님의 소비는 평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니 상당히 검소하게 사는 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명확히 들여다본 사람만이 불안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명자님도 지출 내역을 정리한 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불안감의 정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식비를 크게 줄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조리 빈도를 조금 늘리고 외식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볼 때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구입했습니다. 달걀, 두부, 시금치, 당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찜과 김치로 간단하게 먹고 점심에는 두부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저녁은 가끔 간편식을 먹거나 남은 반찬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배달 음식과 외식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한 달 식비가 38만 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7만 원 정도 절약한 것입니다. 병원비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리치료를 매주 2회씩 받던 것을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주 1회로 줄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을 배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오히려 집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물리치료비가 한 달에 4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병원비가 26만 원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이명자님은 이제 매달 월말이 와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약 11만 원 정도의 여유가 생겼고 이 돈은 작은 예금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통장에 6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녀는 이 돈을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심감이 생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녀는 지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매달 얼마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키는 필수적인 지출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출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뭐 그렇게 따져가며 살고 싶지 않다고요. 이명자님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출을 이해하는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지만 정확히 알면 과도한 절약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지출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결국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지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달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알게 되면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건강 관련 비용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지출이 한번 흔들리면 전체 소비 구조가 불안정해집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72살 최성호 님도 그랬습니다. 그는 은퇴 후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산책도 즐기고 친구들과 당구도 치면서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겨울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거 한두 번은 있는 거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졌고 산책을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정형외과를 찾았고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꾸준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성호님은 그때부터 일주일에 3번씩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1만 5천 원씩 나갔습니다. 여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 2달 동안은 검사비도 더 들어갔습니다. 계산해 보니 한 달에 병원비로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성호님은 국민연금 9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작은 예금이 있었지만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늘어나자 생활비 전체가 빠듯해졌습니다. 식비는 줄일 수 없었고 관리비도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결국 줄일 수 있는 것은 친구들과의 당구나 가끔 하던 외식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무릎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지만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끊기면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최성호님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것을요. 병원비를 아끼려다가 건강이 더 나빠지고 마음까지 무너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성호님은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담당 의사와 솔직하게 상담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고 말하자 의사는 물리치료 횟수를 조정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의사가 알려준 운동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5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하루에 20회씩 3세트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짚고 서서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도 하루에 20회씩 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는 일주일에 3번에서 1번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집에서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놀랍게도 6주 정도 지나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꾸준한 운동이 일회성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한 달 병원비가 15만 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최성호님은 이 여유를 친구들과의 당구 약속을 다시 시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친구들을 만나 당구를 치고 식사를 하는 비용으로 약 5만 원 정도 썼습니다. 남은 여유는 작은 비상금으로 모았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웃음이 늘어났고 집에만 있을 때보다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무릎 통증도 더 빨리 호전되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운동도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최성호님의 무릎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 물리치료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한 달에 10만 원 이내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병원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나갈지 예측할 수 있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70대의 의료비는 다른 연령대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며 재활치료와 약제비가 꾸준히 쌓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비 그 자체가 아니라 의료비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병원비를 무조건 줄이려 하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고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대신 병원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를 꾸준히 병행하면 장기적으로 비용도 줄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걷기, 스트레칭, 균형 잡힌 식사 같은 사소한 노력들이 장기적으로는 병원 방문 횟수를 줄여주고 전체 지출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병원비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병원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지출은 불안을 줄이고 다른 생활비 항목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살면 식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외식이나 간편식에 의존하면서 오히려 식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5 윤정희님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6년째 혼자 지내면서 그녀의 식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3끼를 챙겨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저녁은 다시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요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굶거나 빵 한 조각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걱정이 되어 식사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을 반찬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금치 한 단을 사도 다 못 먹고 버리게 되고 두부 한 모를 사도 반만 먹고 상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는 아예 사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적은 양을 팔지 않고 한 팩을 사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트에서 파는 간편식을 사게 되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팩, 된장찌개 한 팩을 사서 데워 먹으면 편했습니다. 도시락도 자주 샀습니다. 한 끼에 5,000원에서 7,000원 정도였는데 밥과 반찬이 다 들어있어 편리했습니다.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켰습니다. 중국집 짜장면이나 치킨, 족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식비로 한 달에 48만 원이 나간 것입니다. 윤정혜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데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간편식이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나갔고 한 번에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배달 음식은 한 달에 대여섯 번 정도 시켰는데 한 번에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소량으로 사다 보니 오히려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70대 식비 비중은 전체 소비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식비 비중이 더 높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집에서 해결하는 식사가 늘지만 조리 부담 때문에 간편식 중심의 식사 습관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식비는 빠르게 늘어납니다. 윤정혜님은 식비를 줄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직접 식사를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요리가 아니라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찜은 달걀 2개와 물만 있으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이면 완성됩니다. 여기에 김치와 밥만 있으면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두부찌개도 간단합니다. 두부 반 모와 양파 반 개, 김치 조금을 냄비에 넣고 끓이면 됩니다. 된장 한 숟가락만 넣으면 맛있는 찌개가 완성됩니다. 윤정혜님은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요리 교실도 다녔습니다. 거기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간단한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냉동실 활용법이었습니다. 마트에서 고기를 살 때 한 팩을 사서 집에 와서 작은 지퍼백에 한 끼 분량씩 나눠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마다 한 봉지씩 꺼내 쓸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금치 한 단을 사면 깨끗이 씻어서 데친 후 한 끼 분량씩 나눠서 냉동 보관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서 된장에 무쳐 먹으면
맛있는 반찬이 되었습니다. 파도 송송 썰어서 냉동 보관해 두면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하자 식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직접 요리를 하니 간편식을 사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배달 음식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후 식비를 다시 계산해 보니 한 달에 35만 원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약 13만 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그녀의 건강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간편식을 먹을 때는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었는데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지관 요리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함께 요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 친구들과 가끔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맛없던 밥이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윤정희님은 이제 식비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식비는 단순히 음식값이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는 비용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투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요리하는 게 더 피곤하고 시간이 아까워하고요. 이 말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식비를 줄이는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식사 패턴을 만들기 위한 변화라고 생각하면 수월해집니다. 영양이 부족한 식사는 병원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전체 지출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주거비와 공과금이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생활비가 줄어든다고 믿지만 관리비, 전기세, 난방비처럼 피할 수 없는 고정지출이 꾸준히 부담을 줍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8 김상호 님도 그랬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그는 계절마다 크게 달라지는 관리비와 난방비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관리비 고지서를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해 1월 고지서를 확인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이 합쳐서 28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난방비만 15만 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는 난방을 아껴 쓴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김상호님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24도에서 25도로 유지했습니다. 외출할 때도 난방을 완전히 끄지 않고 20도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추우면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외풍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창틀이 헐거워져 있었고 겨울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아무리 해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았고 보일러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김상호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은 고령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니 김상호님은 신청 자격이 되었습니다. 신청 후 한 달 뒤 에너지 바우처 카드를 받았고 겨울철 난방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창문 단열 시공 지원 사업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소득 고령층 가구를 대상으로 창문 단열 공사를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신청 후 방문 조사를 거쳐 창문 틈새를 막는 단열 시공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하루 만에 끝났고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집안이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같은 난방 온도인데도 전보다 훨씬 포근했습니다. 김상우님은 실내 온도를 22도로 낮췄고 외출할 때는 난방을 완전히 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잠깐 춥더라도 30분 정도면 다시 따뜻해졌기 때문에 참을 만했습니다. 또 하나 실천한 것은 전기 사용량 줄이기였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는 습관이 있었는데 보지 않을 때는 끄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에서 뽑아 놓았습니다. 냉장고는 계절에 따라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겨울에는 냉장고 온도를 약하게 설정해도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이니 다음 달 고지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1월에 28만 원이었던 관리비와 공과금이 2월에는 19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빼면 실제 부담은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무려 13만 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관리비가 더 낮아졌습니다. 난방을 하지 않으니 기본 관리비와 전기세만 나왔고 한 달에 12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름철에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정말 더운 날 오후에만 에어컨을 잠깐 틀었고 저녁에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었습니다. 김상호님은 이제 관리비 고지서를 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계절마다 대략 얼마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절약한 돈은 작은 통장에 모았고 1년 동안 약 8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역사회 지원 제도를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지원, 의료비 지원, 식사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생각보다 많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김상호님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가까워졌고 가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주거 관련 지출은 전체 소비에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특히 70대는 에너지 비용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비 그 자체를 눈에 띄게 줄이기는 어려워도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지원제도 활용, 계절별 에너지 사용 패턴 조정, 단열 개선 같은 작은 변화들이 실제 부담을 완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유 자금을 쓰는 습관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출도 줄고 취미 활동도 줄어들면서 여가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여유 지출이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인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노년의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비용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6 이선희님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5년 넘게 혼자 생활하면서 거의 모든 여가 활동을 끊었습니다. 절약이 목적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외식, 취미 활동, 문화센터 수업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이선희님은 젊은 시절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동네 합창단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는 것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을 그만뒀습니다. 노래를 부를 기분이 아니었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 1년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째가 되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가 지루했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지나갔다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3년째가 되었을 때 이선희님은 자신이 사람들과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계산할 때 하는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전화 통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가끔 전화를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놀랐습니다. 자신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고 입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이선희님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은 안 나가는데 마음이 더 무너지는 것 같다고요. 월 지출은 절약 덕분에 많이 줄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1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생활비로 8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예금에 넣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났지만 삶의 활력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동네 복지관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중 노래 교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 3만 원이었습니다. 이선희님은 망설였습니다. 3만 원이 아깝기도 했고 지금 와서 노래를 배운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이만 먹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첫 수업에 가는 날 아침 마음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면서 옷을 골랐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노래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첫 수업은 간단한 발성 연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아, 에, 이, 오우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목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연습하니 조금씩 목소리가 풀렸습니다. 그날 배운 노래는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옛날에 자주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선생님의 반주에 맞춰 다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이선희님은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다른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준비한 커피와 과자를 먹으면서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무료한 일상의 작은 활력을 찾기 위해 노래 교실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선희님은 그중 김영자님과 특히 친해졌습니다. 김영자님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지 3년째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해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노래 교실이 끝나면 함께 복지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선희님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교실이 있는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났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집에서도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준 악보를 보면서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지만 점점 크고 또렷해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릴까 걱정도 했지만 낮 시간이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우울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루하지 않았고 일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노래 교실이 있는 수요일이 가장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김영자님과는 노래 교실이 없는 날에도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노래 교실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노래를 무대에서 부르는 행사였습니다. 이선희님은 처음에는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발표회 당일 이선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딸도 보러 왔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마이크를 잡았을 때 긴장이 되었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관객석에 앉아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딸이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밝아지신 거 오랜만에 봐요 하고요. 이선희님도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선희님은 노래 교실 외에도 복지관 댄스 교실도 다니고 있습니다. 월 3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총 6만 원입니다. 한 달 생활비는 86만 원 정도로 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전체 지출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안정되니 불필요한 소비가 줄었습니다. 우울할 때는 홈쇼핑에서 이것저것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충동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었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이선희님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아끼면 내 삶이 더 작아진다는 것을요. 작은 여유 지출은 낭비가 아니라 정서적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노년기에 고립감은 지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에 작은 자극을 주는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산책 모임, 서예 강좌, 실버 요가, 동네 사진 모임 같은 활동들은 월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지출입니다. 이 작은 지출들은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5가지 흐름을 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70대의 소비는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에 따라 삶의 안정감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명자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출이 불안했던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흐름을 모르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식비와 병원비, 주거비는 눈에 띄지 않게 쌓이지만 마음의 부담을 크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여유 지출은 금액은 적어도 마음의 체력을 지켜줍니다. 70대의 소비는 젊은 시절처럼 계획적으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생기고 계절마다 공과금이 달라지고 혼자 먹는 식사의 비용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구조를 이해하고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살펴본 5가지 흐름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5개의 기둥입니다. 식비는 건강을 지키는 힘이고 병원비는 미래를 관리하는 비용이며 주거비는 일상의 안전을 유지하는 바탕입니다. 여기에 작은 여유 지출은 마음의 활력을 되돌려주는 숨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불안하게 느껴지는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소비는 숫자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부분에는 아끼지 않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내며 마음을 지키는 소비의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서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균형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